경고. 귀공장은 갑작스러운 음향 효과나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다들 이상하고 기이한 경험 하나쯤은 하기 마련이다. 간발의 차로 죽음을 피하기도 하고 어쩌다 꾼 꿈 하나로 비극적인 사고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갈 때도 있다. 바로 2016년의 나처럼. 당시 나는 네팔, 인도로의 배낭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 바로 그날, 나는 아주 기이한 꿈을 꿨다. 사람이 아주 많은 어느 길 위, 나는 인도 여행에서 사용했던 빨간 배낭을 메고 어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보는 낯선 곳이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 버스를 기다렸던 것 같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뒤 낡은 버스가 내 앞에 섰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버스에 올랐다. 아가씨, 돈은 저한테 줘요. 버스에 타자 버스 기사는 내게 손을 내밀며 돈을 달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돈통에 돈을 넣었는데 딱 나 하나만 본인 손 위에 돈을 올리라고 했다. 당시 대구의 교통비는 1,200원. 당황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다행히 바지 주머니에 동전이 있었다. 나는 동전을 모두 꺼내 하나하나 세었다. 신기하게도 100원짜리가 딱 12개 있었다. 운전기사는 12개를 하나하나 꼼꼼히 세어보더니 인상을 쓰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아가씨, 하필 또 1,200원이 주머니에 있었는겨. 아저씨 말이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은 그냥 타기로 했다. 꿈속에서의 나는 온전히 이성적이기 힘든 법이다. 그래서 나는 어딘가가 이상하고 찝찝한 걸 알면서도 그냥 탔고, 그렇게 버스는 그대로 앞문을 닫았다. 버스 안의 구조는 매우 기이했다. 지하철처럼 옆으로 된 의자도 있었고 군데군데 의자가 없는 빈 공간도 있었다. 나는 앉을 자리가 없어 배낭을 맨 채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어쩐 일인지 아까까지만 해도 안 보이던 나의 절친들과 가족, 그리고 학창시절 선생님들이 3355 배웅을 나와 있었다. 그들은 내게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고 나 역시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고속도로로 완전히 진입하기 직전, 기사 아저씨는 마지막 손님을 태우기 위해 다시 앞문을 열었다. 어떤 젊은 여자가 탔다. 그 여자는 버스 안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뭐야?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다음에 탈까?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여자를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를 통해 내게 그런다. 아이고 빨간 가방 아가씨, 비좁은데 그냥 아가씨가 내리고 다음 거 타서, 딱 보니까 다음 거 타도 될 사람이구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는 하차 요구였다. 근데 나는 왠지 그렇게 해주고 싶었다. 그 여자에게 다음 버스를 또 기다리게 하기엔 이미 너무 지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저씨가 뒷문을 열어주자마자 그대로 그 버스에서 내렸다. 그렇게 그 꿈은 끝이 났다. 잠에서 깼을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건 해몽을 의뢰할 것도 없이 명백한 흉몽이었다. 나는 꿈에서 깨자마자 친이모처럼 따르는 보살님께 전화를 했다. 이모는 내 얘기를 절반도 듣지 않으셨는데 니 혹시 또 물 건너가나? 하고 물었다. 나는 며칠 전 사진을 날리게 된 경위와 그런 이유로 며칠 뒤 네팔 및 인도로 다시 출국을 하게 되었음을 알렸다. 그러자 보살님은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 현지야, 니 이번에 방침해야 된대. 안 그러면 다시 엄마 품으로 못 돌아온다. 여기서 방침이란 굿 혹은 부적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모가 우리 가족에게 굿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뒤늦게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2번 고민하지 않고 굿을 열겠다 말했다. 나는 그 꿈을 꾸고도 여행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단 한 번도 반대를 한 적이 없었던 엄마는 이번에도 내 여행을 위해 큰 결심을 했다. 굿을 하기로 한 새벽, 나는 엄마와 차를 타고 대구 팔공산으로 향했다.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옆길엔 꽤 규모가 큰 계곡이 하나 있는데 이 일대 무속인들 사이에선 이 계곡이 가장 기운이 좋고 영험한 명당이라 알려져 있다고 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땐 이미 여러 명의 무속인들과 그 의뢰인들이
계곡에서 굿판을 벌이고 있었다. 갖고 온 거 꺼내 보이소. 엄마는 이모의 지시에 따라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다. 보살님은 커다란 물동이에 계곡물을 받아오더니 엄마에게 그 물 위에 지폐를 한 장씩 띄워보라고 지시했다. 식구들 이름 하나하나 생각해감이 식구 수대로 천천히 띄워보소. 나뭇잎이 물 위에 뜨듯 가볍게 수면 위에 동동 떴다. 2개째도 3개째도. 그런데 엄마가 4번째 지폐를 올리는 순간 갑자기 지폐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며 물 아래로 쑥 가라앉았다. 엄마도 보살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직감으로 알았다. 저 5만 원은 바로 내 것이라는 걸. 놀라운 일은 연달아 일어났다. 식구 수대로 밝힌 촛불 중 오로지 내 이름을 건 촛불만이 바람에 미친 듯이 흔들렸고 제비뽑기를 하듯 뽑은 5색깔의 작대기 중 나만 주구장창 빨간색이 걸렸다. 보살님의 말에 따르면 그 빨간색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렇게 2시간의 굿판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내가 마치 나의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막대기를 뽑았을 때 그제야 흔들던 방울을 멈췄다. 현지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 현지한테 달렸대. 내 부적 하나 써줄 땐게 현지 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몸에 꼭 갖고 댕기라. 네 알겠어요.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 더 있다. 네 한국 떠나고 나서 처음 3일 밤 그리고 돌아오기 전 마지막 3일 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머리랑 다리 방향을 거꾸로 두고 자야 한다. 안 그러면 이 자다가 가위 크게 눌릴 기다. 운 나쁘면 큰일 날 수도 있어. 보살 이모는 내게 재차 신신당부를 했다. 사실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모가 일러준 이 방침을 딱히 맹신한다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다가왔다. 네팔 카트만두로 들어가 인도로 아웃하는 일정. 당시 타이항공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나는 태국에서 9시간을 대기해야 했다. 피곤해 죽겠네. 태국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밤. 나는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썬베드처럼 생긴 침대형 의자에 누워 잠을 청했다. 며칠 못 쉬고 다시 출국하는 거라 몸이 굉장히 고단했다. 그리고 나는 그 고단함에 지쳐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놓치고야 말았다. 이 방콕에서의 하룻밤이 한국을 떠난 후에 맞는 1일째 밤이라는 것을 말이다. 허은이 불이 켜져 있는 방콕 공항에서 나는 거짓말처럼 그 형광등 불빛을 정면으로 바라본 채 가위에 눌렸다. 사람이 내 옆으로 오가는 게 뻔히 보이고 내 옆자리에 누운 여자가 뒤척뒤척 움직이는 게 곁눈으로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굳은 육체 안에 정신이 단단히 갇힌 채로 그렇게 나는 몇 분일지도 모를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최선을 다해 움직여 어떻게 그 가위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나는 그때부터 네팔행 비행기를 탈 때까지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너무 무섭고 또 미친 듯이 두려워서. 그렇게 다음 날 우여곡절 끝에 네팔에 도착을 했고 나는 2개의 2층 침대가 마련되어 있는 4인실 도미토리에 짐을 풀었다. 혼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 일부러 도미토리에 들어왔건만 그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입실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또 혼자 자야 했다. 보살이모가 챙겨준 부적과 엄마가 챙겨준 소금을 단단히 챙기고 머리와 다리 방향을 반대로 누운 채 불을 훤히 켜놓고 잠을 청했다. 그래,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 이번엔 안 눌리겠지. 단 몇 시간만 참으면 금세 아침이 찾아올 거라는 믿음. 하지만 그 바람이 무색하게도 또다시 몸이 굳고 말았다. 네팔에서의 가위는 전날 태국공항에서의 그것과 차원이 달랐다. 또다시 몸이 굳은 채로 버둥거리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시커멓고 길쭉한 2개의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건 흡사, 길다란 기둥과 같은 느낌이었다. 그 무겁고 뜨뜻한 2개의 기둥은 조금씩 누워있는 내 몸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이마부터 발끝까지 숨도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나를 짓눌렀다. 그런 공포는 태어나 처음이었다. 누군가의 뜨겁고 길쭉한 2 다리였다.
눈을 떴을 땐 이미 아침이었다. 가위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던 것만 기억날 뿐 가위에 풀려나 안심했던 기억이 없는 걸로 봐선 그대로 잠이 들었거나 혹은 기절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테다. 어젯밤에 보았던 그 검은 기둥, 누군가의 두 다리. 만일 내가 거꾸로 자지 않고 정방향으로 누워 잠이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다면 아마 나는 두 다리가 아닌 누군가의 얼굴을 마주한 채 목이 졸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상하게도 동행이 생긴 이후에는 가위에 눌리지 않았다. 본래는 이모 말에 따라 3일째에도 가위에 눌려야 했지만 옆에 누군가가 함께해서 그런지 3일째부터는 별다른 수면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의 네팔 여행 및 인도 여행은 순조롭게 끝을 향해 달려갔다. 그렇게 인도를 떠나는 날이 되었다. 마지막 3일에 대한 방침 역시 잊지 않고 지켜서인지 가위도 더 이상 눌리지 않았다. 홀가분한 기분으로 인도에서 만난 동행들에게 카톡을 했다. 나 지금 꼴까따야. 곧 아웃해. 다들 한국에서 보자. 3월 30일에서 31일로 넘어가는 새벽, 북인도 꼴까따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나의 세 번째 인도 여행은 그렇게 평화롭게 끝이 나는 듯 보였다. 인도에서 태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넘어오는 동안 2016년 3월 30일 밤이 됐다. 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유심을 끼우고 데이터를 켰다. 근데 데이터가 켜지자마자 카톡이 이상할 만큼 우수수 쏟아지기 시작했다. 언니 괜찮은 거지? 딸, 31일 새벽 비행기였지? 지금 비행기 안 맞지? 비행기 잘 탔지? 카톡 보면 답장해 꼭. 뭐지? 다들 왜 이러는 거지? 나는 동행들과 가족들이 보는 카톡을 천천히 확인했다. 그리고 그중 누군가가 캡처해서 보낸 기사를 클릭했다. 2016년 3월 31일 북인도 꼴까따 고가도로 붕괴 22명 사망 75명 부상 100여 명 매몰. 소름이 돋았다. 내가 반나절만 지체했더라면 그 다리 위에 혹은 그 붕괴된 철근 아래에 내가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동안 겪은 기이한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출발 전에 꾸었던 젖은 꿈, 구슬하는 내내 뽑았던 빨간색 깃발, 그리고 두 번의 독한 가위와 누군가의 다리, 딱 반나절 차로 피한 마지막 날의 사고. 생각해보니 이 모든 상황들이 어느 하나 소름 돋지 않는 것이 없었다. 나는 진정 인도에서 목숨을 잃을 운명이었던 걸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보살님께 이 사실을 알렸다. 이미 사고 소식을 접한 보살 이모는 내게 그 꿈속에서 만난 버스 운전사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다. 그 운전사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그 버스를 탄 채 쭉 저승행 고속도로를 건넜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그 남자 덕분에 내가 지금 좀 더 살고 있는 거라고. 2016년 2월 내가 꾼 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